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더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5,180만 한국 국민, 그리고 800만의 해외 동포, 그리고 2,400만 북한 주민 여러분,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사이 한국에는 대선 가지고 한참 복잡한데, 보도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중요한 부동산을 막 산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경제기관 부총리, 홍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부동산 팔지 마라 하고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강 조망이 되는 그런 강남 한강 근처의 아파트에 소위 중국 왕서방들이 와서 값을 묻지도 않고 막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자본이 한강 주변의 아파트까지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에 16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드디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노병대회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과정에 북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그 얼마 못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하고 통신성이 연결됐다는 것을 발표해서 이런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이런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서 일어났던 북한과의 교섭 결과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2007년 남북 정상선언문을 보면 이게 10월 4일 선언이라고 합니다. 14선언의 추진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14선언에서 합의된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 113억 달러, 약 10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중장기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5년 10년간 남북 경협에 650억 달러, 즉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2008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14선언 하부사원 사업 이행 비용으로 총 14조 원대의 예산이 든다는 추정치를 밝혔으나 10년이 지난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바꿔가면서 국회에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2018년 도화 각 신문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7일 해주 특구 건설 등 전체 경협 사업에 총 30조 5천억 원이 들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경협 비용을 제시하고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나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 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작게는 10조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천문학적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야릇한 것은 그동안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덜 들어갔고 연도별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우리로서는 대단히 궁금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북한을 단순하게 해방시키고 자유화시키고 북한을 돕겠다는 남북의 어떤 이산가족의 돕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남한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북한 이슈를 끄집어내므로써 소위 새로운 북풍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을 제가 걱정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1970년대 초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제임스 로스노라는 사람의 링케이지 폴리틱스라는 학설이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링케이지 폴리틱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연계 정치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의 대북 정책은 곧 한국의 국내 정치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북한 정책하고 국내 정치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문 대통령 청와대가 발표한 북한과의 통신성 복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소위 그 쇼, 그리고 무슨 보여주기, 이런 시나리오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쇼에 그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국민 재난기금으로 돈 막 뿌리고,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뭐 휴전선에서 DMZ에서 만나서 막 쏘고 뭐 해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정권과 정당 간에 주고받은 그 친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엄중하게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 초유의 세계적 보건 위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코로나를. 장기적인 봉쇄, 곤란과 애로가 전쟁 상황에 못지않다. 장기적인 봉쇄라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제재죠. 그리고 곤란과 애로가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나쁘고, 그리고 중국도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아마 제가 북한을 방문했던 1999년 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국의 노병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초췌한 표정으로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셉 윤이라는 전 미국의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를 했던 사람은 이번에 김정은의 이 제의가 분명하게 남한의 진보 진영의 대통령 선거를 돕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동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또 수미 테리라고 있죠. 그 CSIS 수석연구원. 이 사람은 한국 대선 일정을 감안해서 무언가 그 평화 공세가 있을 것이다. 이 평화 공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격동하는 이 국제 정세에서 중국과 미국이 아주 눈치를 보아가면서 그 사이에서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좀 외교 전을 벌이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1882년이니까 1900년, 2000년, 140, 50년경에 그때 이모군란이 벌어져 가지고요. 중국의 얀시카이라는 원세계라는 사람이 23살의 젊은 청년인데 말을 타고 한국에서 무슨 총독처럼 나타나고, 아이고 그냥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쑥대밭이 됐죠. 그때 고정이 망신을 많이 당하고, 그런 중국의 그 행패가 있었고, 또한 그에 따라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만큼 기대할 만큼 많지 않았고, 일본도 그때는 상당히 위축돼 있어가지고 1994년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이 많이 밀렸습니다. 밀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1894년 청일전쟁 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1904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죠. 그 강화하기 전까지 중국의 행패라는 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벌어지는 이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해서 우리는 2020년 작년 6월 16일에 벌어졌던 DMZ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다시 7월 27일, 이번에 7월 27일에 통신망이 회복된 것이 413일 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통일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을 약 102억으로 추산하고, 그리고 그동안 정부는 사무소 건설 및 운영비로 총 338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북한은 그냥 입 닫고 다시 얘기합시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세워서 북한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사과를 받을 것은 받아내고, 분명히 해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비밀 협의를 하지 않고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밝히는 것이 임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그 공방이 많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 쪽으로 가자면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신문이 이낙연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재명 후보와 지사가 그동안 조직을 단단하게 해놔서 잘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친문은 좌우당 간에 하여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외부에 있는 제3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적자 논쟁이니 별거 다 나오죠. 적자 논쟁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논설 주간인 이정민 주간이 아주 신랄하게 잘 썼습니다. 이런 족보 전쟁하는 거 웃긴다는 거죠. 웃긴다는 거고, 지금 이 족보 전쟁 해갖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느냐. 그리고 이게 혈통 따지는 것이죠. 꼭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따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적어도 정치적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게 지금 주사파들의 생존 방식인데, 이것 때문에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유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벌어지는 그 해프닝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또 누굽니까? 김두관 의원 하는 얘기가, 그는 추미애 후보를 딜이 공격하면서 자기가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결성 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개파 정치를 비난해서 강성 친문에 표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공개적으로 10년 전 이를 사죄했습니다. 사죄해서 코트를 인용하자면 문 대통령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했다. 큰형님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 업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대통령 자리가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이런 낯뜨거운 고해성사, 그리고 친문의 간택을 받으려는 절절함이 애처롭게 짝이 없습니다. 이거 이정민 중앙일보 논설주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싸움이 족보전쟁에서 무슨 뭐 개인적인 험담 하지 않겠다고 사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런 불신을 가지고 이것이 끝까지 제대로 갈 것인가, 옆에서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혹시 분당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신문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낙연으로 돌리고,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게 생기고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의 그 투표의 아파라토스,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조직, 인맥, 이걸 동원해서 차라리 당당하게 당회에서 붙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일각에서 한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것이 야당 후보의 난립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그 자기 부인에 대한 터무니없다는 그 음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반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한 10일, 2주일 안에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김경수 구속 사건으로 판명된 드루킹의 그 선거 조작 사건으로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동정과 주목을 받게 된 4년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에 대한 주목이 강화됨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뭐 41명인가 50명인가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 유승민이니 정진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와 하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죠. 저 사람들이 유승민이 이준석이가 짝짝꿍한다 하게 보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러는 건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윤석열 씨가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김종인 씨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11월 좀 천천히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같이 전 국민적인 단일화를 하는 것이 윤석열에게는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버리게 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것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수년 동안 광화문 광장을 뒤엎었던 소위 광화문 세력,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자유우파 세력들도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력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송사에 관해서 좀 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뜨거운 어떤 사과, 해명, 고해성사 이런 것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잡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고 어울리는 게 그냥 전부 옛날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려버려. 이 사람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도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칼럼이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논설에 있어서만큼은 최근에 동아일보가 훨씬 더 정통적인 입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는 다른 것에 많이 관심을 돌리느라고 지금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요. 7월 28일 수요일자 동아일보의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이라는 칼럼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요. 2012년 대선 당시 시대정신은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된 중도였다. 김종인의 중도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중도가 아니라 좌든 우든 돈과 조직을 가진 정당에 자신을 파는 중도파리의 중도였다. 난 이렇게 정확하게 김종인 씨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한 걸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송평인 논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중도 노선이라는 것은 뭐 경제 민주화니 뭐니 하는 것도 이것은 좌든 우든 가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중도 파리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문재인 정당에게 중도를 팔아서 나라를 탄핵의 소용소리에 몰아넣고 그 결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드는데 김종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서 탈당을 했다가 제3시대 광야 생활을 1년 정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의 체질이다. 제3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을 향한 가학적인 발언,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부모 때로부터 이어받아 벗어나지 못하는 웰빙 체질에 대한 무의식적 컴플렉스의 표현이다. 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힘에 가면 거기에 뭐 원내 경선, 당내 경선은 뭐 쉽게 통과되겠죠. 100% 뭐 국민투표, 국민의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그리고 거기가 11명 나왔는데 9월 15일인가요? 8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이합집산이 막 생길 겁니다. 생겨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유승민과 홍준표의 연합군 세력에 대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다가도 턱없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둑펀치 맞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 오늘 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는 정진석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사과하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1인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정진석을 반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다수의 지도부가 가서 시위에 동참해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이준석이는 혼자 웃을 겁니다. 왜 그거 우리 가서 그거 합니까? 이럴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의힘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만약에 그쪽에 들어간다면 예상 외에 많은 적을 만들고 더 어렵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대통령의 꿈을 중도에 접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각한 장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돌파력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좀 건달 왕초 같은 그런 카리스마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정권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힘있게 끌어가는 좋은 참모와 스텝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윤석열에게 걸리는 것이 뭐냐면 가족 관계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에게 고해성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마음으로부터 지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박근혜 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더더구나 자기가 30년이나 구형했던 그 여러 가지 혐의가 보세요. 거의 무죄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검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허익범 특검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끝끝내 나와가지고 김경수를 감옥소에 보냈어요. 허익범은 역사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그가 더 이상 드루킹 그 문제, 경인선 그런 거 수사하고 안 하고 간에 그는 역사의 인물이 됐어요. 그러나 윤석열은 전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구형, 이것 때문에 역사의 그 오명을 씻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금 풀어야 합니다. 지금 풀어야 합니다. 무슨 좋은 나라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걸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오늘 그래도 정진석 의원 입당 청와대 시위에 가서 격려했더라고요. 최재형이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안철수가 거기 갔습니다. 안철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영국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의 진정한 라이벌은 안철수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최재형을 만날 것이 아니라 안철수를 만나가지고 고난을 위로하면서 드루킹 때문에 그 좋은 찬스를 놓쳐서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아까웠습니다. 우리 힘내서 같이 마주잡고 새로운 정권을 끌어내는데 서로 손잡고 합시다. 공동정권 만듭시다. 이러고 나와야 합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누가 이기든지 여기서 딱 단일화 해가지고 국민의힘 너희들 우리하고 단일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그렇게 붙으면 국민의힘 중에 상당히 많은 전 박근혜 대통령 밀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까워요. 인물이 참 아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오늘 현재로 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대통령 캠페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아집니다. 부디 좋은 현명한 스텝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누가 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하다못해 홍준표 만만치 않는 사람입니다. 24% 딴 사람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만히 앉아있지만 왕년에 호랑이 이빨이 좀
사과는 여전히 뭐지만 아직도 호랑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염천지하에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면서 여러분 시원하게 더위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